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계속 딴데 산으로 가갖고 동양은 거의 나오지가 않는데 무관심성과 근대 미학 세계 성립의 상관성에 관한 비교 미학적 실험이라고 해봤습니다. 1번이라고 하는 건 2번이 지금 거의 다 썼는데 너무 길어갖고 짠느냐고 이렇게 됐습니다. PPT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점에서 무릎은 95년도에 어떤 분께서 도대체 동양에 무슨 미학이 있어? 맨날 그 술만 마시면 그 말씀을 하셔서 진짜 미학이 없는 건 맞으니까 그 얘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미학만 없는 게 아니라 예술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서양은 그래서 더 우월했고 동양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안타깝게 8월 8일날 돌아가셔서 제가 반론을 직접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질문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서양에서 포에트리, 뮤직, 댄스, 페인팅 다 있어요. 그럼 동양에도 시, 악, 무, 화 다 있었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종합예술로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뭐 호라티우스가 뭐 이런 말을 했다. 해가 그러한 것처럼 시가 그러하고 동양에 보면 무려 소동파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점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다 문제는 이 유사성과 이질성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가 특수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우리는 어떤 기반에서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과연 더 나아가서 예술과 미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와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를 좀 알아보고는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양미학의 기본 연구 틀을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그래서 우연하게 가이어의 폴 가이어의 히스토리 오브 모던 에스테틱스를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그래갖고 1709년이고 샤프스베리의 도덕주의자들 근데 책풀 타이틀은 여기 있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갖고 샤를 바테의 아름다운 기회를 하나의 통일한 원리로의 환원이 또 영어 번역이 있는데 영어 번역은 보시면 약간 헷갈립니다. 그 같은 단어를 다르게 센티멘트를 이제 발음을 내가 못하니까 그거는 필링하고 이모션하고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놔서 오히려 제임스 영의 영어 번역은 저는 차라리 구글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샤프스베리는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폴 가이어도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18세기 근대미학의 시작점이었고 샤를 바테는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텔러가 예술체계의 성립을 이 사람으로부터 기원한다고 지목하고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둘 다 저 알카비다 오아이시 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 갔습니다. 최초의 종합이라고 할까? 그래서 무관심성은 예술 및 미학 학문 형성의 필수인가? 그냥 어떤 이 조건일까? 궁금했어요. 제로스토리지는 뭐 이걸 가지고 미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미적 태도를 전하는 그리고 그 중심이 이제 무관심성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샤프스베리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로스토리스가 1950년부터 60년까지 썼던 논문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디키가 반론하고 또 재반론한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무관심성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막걸리면서 생각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유학에도 보면 공자더에 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interesting가 또 이 말이잖아요. 무사라는 말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맹자 유자 입장입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면 되는데 이걸 보시면 왜 무관심성이 동양 사상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로서 맹자 유자 입장이라고 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동양의 첫 철학적인 사고 실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뭐 중용의 불편불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게 바로 칸트의 free한 disinterestedness입니다.
그 주자에 파견되고 뭐 이런 단어가 많아요. 특히 이제 맹자 입장이 중요한데 유학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장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빈 채로 외모를 대하는 허위정입니다. 허위 대물의 상태이고 좌마라고 하는 것은 사지의 몸을 떨어뜨려 버리고 기관을 총롱함 내쫓아 버리고 몸과 알로부터 떠나서 크게 통함에 같아지는 신적 상태예요. 자신은 넘어가고 소유가 있는데 소유는 다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좀 이따 보실 것과 관련돼서 잠깐 읽으시면 지금 그대에게는 큰 나무가 있는데 쓸모가 없어 걱정이 듯하고만은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고을에 막막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곁에서 할 일 없이 방황하듯 있거나 무의하거나 그 아래에서 목적 없이 소유하듯 누워 잠자보지는 않는 것. 도대체 이 큰 나무는 도끼질 잘 염려도 없고 무엇 해칠 염려도 없는데 쓸모없다고 하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소유일편의 마지막 문구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문론의 내가 나를 잊어버렸다라는 오상화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심이라고 하는 것, 기본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어피니언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도와 통하는 하나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장자에서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제물론의 시작이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무관심성을 도식적으로 이해하면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한 거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주관에서 보편 타당성을 요구 주장할 수 있는 서구에서는 주관적이고 매우 크리티컬한 조건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재 내가에서 나의 사적인 요소들, 주관적인 요소들을 제외하면 내가 유니버설 휴먼 비잉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한 아주 간단한 도식에서 나온 것 같고, 이게 오상화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은 이겁니다. 아까 그 선생님 질문이지만 관심이 없다는 것은 결정적인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이 되기는 힘들어요. 조건입니다. 없는 조건이 무엇인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 무관심성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조건적인 사상의 체계 혹은 근저에 깔려있는 기본 전제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는, 이 개념은 동서양 자체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지만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될지는 전혀 풀이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성은 비경제적이지만 그것을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사상체계인 거죠. 자유로운 상태는 사실 free라고 하는 건 없는 상태입니다. free from 하면 없는 거예요. 자유롭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근데 결국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의미만 체계 이런 거 시대적 정신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샤프스베리로 이제 넘어가서 이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여기 도덕하고 예술학 이런 거 안 나와요. 다 모럴리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럴리스트예요. 그런데 그 샤프스베리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구절이 이겁니다.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대양의 아름다운 매료되어 있는데, 근데 이상한 생각이 업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업설다냐. 또 대양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러한 향유가 아니라 거기에 또 소유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업설다냐. 근데 이렇게 소유를 생각하는 베니스의 부유한 총관보다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동안 가파른 바위나 절벽 끝에서 편안히 몸을 뻗은 채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의 무리를 잊은 가난한 양치기보다 이 베니스의 상에는 총관은 더 소유한 것이 적다. 또 소유가 나오고 그날에서 저 쉼이 어떠냐라고 이제 결국은 샤프스베리에서 타모니없는 공상들은 터무니없고 탐욕스러운 인조이먼트와는
항상 소유와 이익과 관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관망함으로만이 가능한 만족하는 향유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향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관심성으로만 설명하고 비어있음, 없음, 프리한 상태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름다움이란 우선 감각을 자극하고 그 후로 우리가 사랑하는 갈망 같은 것들이 열정이 생겨나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자. 플라톤은 부정하고 있지만 부정하지 말자고 그래요. 내 안에서 자라는 이러한 자연물에 대한 열정에 더 이상 나는 대항하기로 하지 않기로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대상의 아름다움과 그것에 대한 컨템플레이션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패션,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 보면 디오티마가 향해에서 한 얘기하고 비슷하고 버크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가. 우리는 없음을 이야기하는 대신 버크를 제가 김동건 선생님이 번역을 해주시고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서 뒤져봤는데 무관심성은 안 나와요. 에드먼드 버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무관심성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세 단계의 아름다움을 나누는데 이거는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신인 거예요. 모든 아름다움의 원리이고 근원이고 기초인 것이며 자연과 군주적인 소신에 대한 깊은 관망에 의해서만 확인 가능한 그러한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신성한 아름다움이고 진정한 향유인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플라톤은 향연 국가에서 인간의 혼을 세 단계로 나누고 그것에 따르는 향유를 나눈 것처럼 그냥 신플라톤주의자였던 샵스베리는 그걸 따라서 했습니다. 단 국가에서 보이는 감정, 패션에 대한 강력한 그 저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향연 이론으로 돌아가서 이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황홀하게 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최고의 좋음, 아름다움이 신성한 것은 없는데 라고 했을 때 다시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될 거는 좋음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좋음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질서, 완전성, 비례, 다양성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음과 아름다움, 신성함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다른 단어의 뿐인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모두 다 가능하게 하는 그 자연. 저 하나의 대문자 네이처가 있어야 되고, 대문자는 제가 쓴 게 아니라 거기 쓰여 있습니다. 저 하나의 좋은 수호신, 지니어스가 이제 무슨 수호신인 거죠. 일본으로는 천재가 아니라 수호신으로 나온다. 하나 그리고 동일한 완벽한 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존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자연은 뭐냐? 신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신의 섭리의 현명한 대리자일 뿐인 거예요. 그 기독교 신학이 없으면 아무 이야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만 따라가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샵스베리가 요 도덕주의자들이 1709년인데 1707년에 쓴 제일 먼저 나온 저작이 A Letter Concerning Enthusiasm to My World. 인스튜지즘에서 관해서 긍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무관심성은 보통 신에 대한 사랑에 관한 것인데 The Interestedness of Love of God이에요. 이때 Disinterested가 왜 들어가냐면 신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부터 발생되는 우리의 동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무관심성의 사랑은 이 그 미학적인 논의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는 적이 없어요. 이 안에서는. 직접 단어로서. 오히려 등장하는 게 열광인데, 열광은 그리스어래요. 내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in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혹은 안으로라는 단어하고 너우는 신이잖아요. 신이 나의 안에 들어온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어원적으로 enthusiasm입니다. 그러니까 샵스베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열광, 영감, 황홀경, 격렬함, 퓨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enthusiasm의 대신 용어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신성과 신성에 대한 사랑, 열광의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열광, 황홀경, 강렬함 이 단어는 첫 번째 플라톤의 이혼에서 그 시인을 신적인 사람으로 할래, 거짓말쟁이가 될래 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영감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니체가 그래서 그 비극의 탄생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샤프스베리가 이렇게 열광이라고 하는 패션이라고 하는 것들, 인투시애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이원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정립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무종교 혹은 근대 일신론으로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직접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샤프스베리의 이야기는 결국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럴리스트의 맨 마지막 3장의 2절과 3절은 이제 예술과 아름다움으로 확장은 돼요. 모든 시인들의 넉나감, 이런 음악가들의 황홀경, 음악 연주 거장들의 고도의 선율들, 이 모든 것은 열광이다, 인투시애즘이다. 배움조차도 그리고 기회들과 진지한 것들에 대한 사랑, 여행가들과 탐험가들의 정신, 용감한 정쟁, 영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열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집 25페이지 첫 번째 문단은 제가 잘 못 외우겠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샤프스베리는 천하고 표피적인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그 표면 아래에 종적을 감추고 깊은 군주와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더 멀리까지 가야 할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 정당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은총들과 완전함들의 경의를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감각지각 가능 능력과의 구분되는 특별한 종류의 감각들을 상정한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을 발견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참된 취미와 자연이 수여한 것과 같은 자연적인 수호신 천재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근대 미학의 관점에서 보면 샤프스베리의 종교와 도덕에 대한 설명은 비록 그 체계성은 아직 구체되어 있지 않으나 그것을 구성하는 기회, 천재, 취미 등의 핵심 개념들과 이들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의식이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종교와 그 외의 영역들을 횡단하는 아름다움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열광의 개념이 상호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 부각된다. 이 과정에서 건축회와 쿼테이션, 건축회와 음악과 같은 다른 분야에 허용되는 적정하고 그럴 법한 열광, 합당한 황열광과 넉나감이 반드시 언급되는데 열광을 종교적으로 부정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황홀감과 넉나감으로 풀어내는 것은 플라톤이 이혼에서의 영감론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샤프스베리에게 있어서 무관심성과 미적 경험에 대한 논의는 신플라톤주의에 기반한 기독교 신학의 체계 속에 속한 부분으로 전자는 후자에 기반 없이 독립적으로 성립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에게 무관심성이라는 용어는 일체 이해관심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미적 경험은 우리 심오한 지적이고 도덕적인 관심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폴 바이어도 지적하는 바이고 그의 전체 사상체계 안에서 앞서 인용한 터무니없는 공상들의 사례들에 대해 그가 특별한 미학적 의의를 부여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터무니없는 공상들 그 자체가 그 문맥으로부터 이탈하여 후대인들에게 새로운 사고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은 샤프스베리의 사상체계와는 별도로 이해되어야 된다. 다음인데요. 바로 이제 주장은 모든 개인은 모든 사람은 표준 규칙 척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관련돼서 샤프스베리에게서 신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근대 미학으로의 장난의 시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니어스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그 칸트의 그 판단력 비판에도
원래 지니라고 하는 말이 수호신에서 천재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샤프스베리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씁니다. 수호신적인 의미와 생산의 능력으로서의 천재가 같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것도 근대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신비적인 종교적인 배경이 없으면 등장 자체가 불가능했던 단어가 아닐까 싶고요. 화가 시인들의 그 지위의 격상이라고 하면 플라톤이 시인 추방론에서와는 달리 두 번째 단계, 원본적일 수 있는 명예를 구현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에 속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취미 판단의 주관성과 보편성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면 직접적으로 취미들은 다르니 논의기에서는 안 된다는 속담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면서 모두 표준 규칙 척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이유 잘 아시는 것처럼 버프도 똑같이 모든 것에 취미의 표준은 있다. 찾을 수 있다. 단지 우리가 무지 때문에 못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서 흉에 가면 이제 취미의 표준에 관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어지면 결국 이룰 수도 있을지 모를 그러한 단계를 상정하고 나서 칸트에 가면 이율 배반을 해결하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판단의 주관성을 주장하는 이 속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을 보편성을 어떻게든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접근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지만 그들이 원했던 결과적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연속성과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주제들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자, 다음은 샤를 바테의 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거는 좀 짧게 넘어가도록 칸트하고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7쪽 두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크리스텔러가 서양 근대 예술의 체계를 확립한 저작으로 지목한 바테의 아름다운 기회들 하나의 동일한 원리로의 환원에서는 데카르트 영향하에 18세기 프랑스에서 다양한 아름다움과 기회들을 통합하는 단일한 원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확인된다. 이 저작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근대 예술 개념의 형성을 다루고자 하는 후속 논문에서 하기로 하고 무관심성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다음과 같다. 자, 모방이 나오고요. 하나의 동일한 원리를 모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에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시작을 잘 몰랐어. 근데 내가 보니까 새로운 게 보이네? 이게 모방이야. 이 모든 아름다운 기회들은 모방으로 환원돼서 설명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데 읽어보면 읽을수록 그게 좀 아닌 게 모방과 이제 자연이 결합이 되는데 자연을 모방하는 것은 그것들, 아름다운 기회들의 공통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연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감각지가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하는 특수한 참된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지각적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넘어서는 무엇이고 그 안에 규칙들이 저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자연인 것이죠. 그것을 구현해내고 판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으로서 천재와 취미가 이렇게 동등하게 이야기되는데 재미있게 천재는 이성 정신에 갖다 붙여져 있고 취미는 정서, 느낌, 마음에 갖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는 이성에 대해서 이 천재에 대해서 취미의 우월함을 아주 깊이 있게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취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성할 수 있는 조야한 것들을 끝내 완벽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취미이고 이것이 결국 예술은 심판관이고 걸작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고 따라서 이 실질적으로 취미는 이성천재 정신이 파악할 수 있는 규칙들 이상의 규칙을 지각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으로서 부분들을 창조하는 천재를 인도하고 그 창조된 부분들을 배열하고 통합하고 세련되게 만드는 감독관이면 거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칸트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라고 하는 것과 그 천재의 관계에 있어서 취미가 천재를 훈육한다라고 하는 칸트의 이야기 이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건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무관심성이라고 하는 게 전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취미는 자기의 목소리다 라고 나오고요. 예술들에 제시되는 아름다운 자연은 아름다움과 좋은 모든 성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무관심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시간 안 돼. 이제 19세까지 하시면 2분 남. 그러면 그냥 달리겠습니다. 자연과 신성 규칙들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아름다운 자연은 완전성, 이로움, 관심. 칸트가 하지 말라고 했던, 나중에 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는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취미가 그것을 축소하려는 손을 댄다. 취미는 그 자체로 무엇에 의해서도 헛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런 신성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이 규칙들이라 자연과 규칙들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 인지되는 것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열광입니다. 반대로 동일하게 열광이라고 하는 것에 열광을 합니다. 천재가 아름다운 자연을 모방할 때 영혼의 상태로서의 인수지에즘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항상 신상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플라톤, 샤프스베리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봤는데 그 데카르트의 올림피아 드림도 인수지에즘으로 해석을 하는 걸 논문을 봤습니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냥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칸트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이혜진 선생님이 논평을 해주실 때 그때 좀 더 설명을 하는 기회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에 있어서 취미의 흡족만 유일하게 이해관심 없는 자유로운 흡족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없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흡족이 생긴다는 말로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없는데 흡족이 생긴 그럼 무엇인가 전제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넉 나갔는데 흡족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특수한 종류의 무관심성을 이야기하고 특수한 문맥에서 그것이 미적인 것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죠. 근데 다른 문제는 그런 흡족의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근거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1분밖에 안 남아서 이야기 넘어가면 결국 칸트가 이야기했던 학문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에 대해서 무법칙적 근거이나 법칙성을 항상 누구나 샤프스베리도 그렇고 샤를 바테도 그렇고 칸트도 마찬가지고 자연과 합법칙성은 떼려댈 수 없는 관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학문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살려줬다는 그 지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선 그리고 칸트에 있어서 열광 개념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주회해 나오긴 하지만 일정 정도 칸트가 주장하는 나이스트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앞에 설명한 열광에서의 마인드에서의 애니메이트라고 하는 생동감을 주는 그것과 관련돼서 앞에서는 인수지에즘이 쓰였다면 칸트에게서는 가이스트의 개념으로 어느 정도는 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4개로 그래서 공통점과 연속성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미학적 논의에는 규칙과 긴밀하게 결합되면서도 신성한 혹은 신비한 영역으로 칸트에서는 인간성의 초감성적 기체 이런 것과 같이 신비한 영역으로 규정된 자연 개념이 전제되어 있었고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규칙의 근원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지각과 재현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특별한 지각 재현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취미 천재들이 특수한 개념,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이상한 시각적인 개념들이 동원돼서 이것들을 근대 미학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동안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거 안 믿으면 그거 아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규칙, 자유와 규칙에 대한 결합에 대해서 신성함이나 신비함의 영역으로 상점,
하여 이성 학문의 독점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함으로써 이 예술을 이제 지키고 싶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동양에서도 우리가 신학적인 이 배경을 뺀다라면 예를 들어서 기, 예, 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뭐 장자의 포정해오 등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신, 자연의 개념은 특수하고 무엇인가 규칙과 질서를 구현해내는 능력이에요.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것이 예술을 설명하는데 도입된 거는 비슷합니다. 단, 제가 문제시 삼고 싶은 거는 아름다운 개념이 서양에서는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경험들을 다 싸그리 잡아다가 무관심성이 있으면 다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근거는 어디냐. 왜냐하면 중국에서 없는 게 바로 위의 개념인데 리, 여, 가, 요, 연 찾으면 훨씬 더 많은 어떤 단어들을 비슷하다고 이야기되어진 단어들을 찾을 수 있지만 이것들을 통합하는 개념 자체는 없어요. 근데 서양의 아름다움의 포괄성이 어디에 근거 있냐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 사공도에 보면 사공도가 쓴 24식품에 보면 시를 읽었을 때 느껴지는 24가지의 품격 이런 걸 써요. 과연 이건 하나로 수렴될 수 없는 것인데 이들의 경험에 있어서는 이 하나로 수렴되는 아름다움의 개념은 신학이 있지 않았으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단 신학이 전제되니까 특별한 개념이 숭고가 나옵니다. 숭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냅니다. 이게 바로 그 미학책에 나와 있는 신학적인 전통이라고 보여지고, 그 신학적인 전통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플라톤의 국가가 아니라 그 이온하고 심포지움에서 많은 것들을 차용해서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럼 창조진, 신, 섭리, 디자인, 자연, 규칙과 질서라고 하는 서양의 특수한 전제가 없이는 서양 미학의 예술 개념도 미학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세기 영어를 보면 버크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 제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에세이 온 테이스트에서도 끊임없이 이 뷰티라고 하는 말을 1차적인 시각적인 아름다움, 피규어와 컬러와 관련시켜요. 포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만족과 주관의 만족으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죄송하게 되는데 이 편에서는 제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예술 개념과 관련돼서 데리 샤이너가 크리스탈러도 마찬가지지만 우연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동양과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논평을 맡은 이혜진입니다. 아까 그 첫 발표에 박기순 선생님과 또 논평해주신 권대중 선생님, 또 조금 전에 발표해주신 이정환 선생님, 그 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발표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끼니까 너무 큰 맥들을 이렇게 턱턱 짚어주시면서 이렇게 서양 근대 정신사, 미학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큰 배움과 감동이 있었던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동양미학을 전혀 모르는 서양미학 전공자인데 이정환 선생님이 이제 논평을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칸트 다루신다고 해서 경험 없는 연구자한테 뭐 이렇게 한번 학회에서 논평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뭐 배움이 이렇게 깊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아는 한에서 그냥 서양 미학 전공자와 또 칸트를 좀 관심 있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한 것들을 그냥 좀 질문 형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형식으로 잘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선은 그 내용 요약을 나름대로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정환 선생님의 연구는 미적 경험과 예술 개념을 포괄하는 미학 체계 형성에 관한 동서양 비교라는 광범위한 연구 주제의 첫 번째 작업에 해당한다. 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논평자는 이 연구와 같이 동양의 미학과 서양의 미학을 그 개념 체계의 성립에 관해 비교하여 동서양 인류의 보편성 혹은 각각의 특수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업에 의해 공감하는 바이다. 우선 논평자가 이해한 발표의 주장을 정리하고 몇 가지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발표자는 서론에서 서양인에 있는 미학 체계와 예술 개념이 왜 동양에는 없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서양 미학, 그중에서도 치밀론의 핵심 개념이자 맹자 장대사 사상이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서양이 비교점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는 무관심성에 주목한다. 논증이 진행되면서 독자가 알게 되는 것은 무관심성과 미학 체계 성립의 상관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다 라는 주장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상 드러난 연관성은 상관성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즉 동양에서 무관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미학이나 예술이 체계 성립의 성과를 낳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무관심성이 미학 및 예술의 체계 성립에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샤프츠베리, 바틀, 칸트의 이론을 제시한다. 샤프츠베리는 스톨리츠등에 의해서 무관심성 이론이 선구자로 여겨졌지만 사실상 샤프츠베리의 무관심성은 근대 미학의 중요 개념인 무관심성의 의미, 즉 모든 이해 관심으로부터 해방된 상태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관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발표자가 강조하는 바이다. 또 발표자는 서양 근대 예술이 체계를 확립했다 여겨지는 바틀과 실은 예술 생산과 관련하여 천지보다 층위 월등한 우월성을 부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런 바틀 예술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취미 능력은 무관심성과 무관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신 바틀의 취미 개념의 중심에는 샤프츠베리 유사하게 심리 성리와 그것이 구현물로서의 자연이 자리한다. 즉 이와 같은 자연 속에서 규칙을 찾는 것이 취미 능력이고 이렇게 발견한 규칙을 토대로 예술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발표자는 샤프츠베리와 바틀에게서는 근대 미학의 핵심 개념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관심성이 미학 및 예술체계의 성립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중간 결론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무관심성 개념을 포함하여 칸트 미학 이론의 다양한 측면을 언급하고 논의하는데 논평자가 보기에 이 논의는 결국 앞에 살펴본 두 이론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했다고 할 수 있을 신적인 것 혹은 자연이 부여한 규칙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새 서양 미학 이론과의 공통적 기반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칸트가 강조한 무관심성 개념도 그 자체로는 비결정적이지만 가로 속에 이 개념 자체의 비결정적인 성격을 볼 때 어떠한 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결국 저러한 규칙으로 환원될 수 있고 결국 최초의 서양 근대 미학 체계의 중합인 칸트 미학조차 무관심성 없이도 설명 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결론에서 명시된 발표자의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무관심성은 서양 미학 체계 성립이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다. 발표자의 계획을 따라 칸트 미학에서 심적인 것 혹은 자연이 부여한 규칙을 찾아야 한다면 발표문에서 직접 인용으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행한다는 초반성적 기치에 기초한다는 페르디피칸 57조의 주장과 자연, 주관이 자연 분석, 자연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관 안에 있는 그런 자연 분석을 나초어라고 하는 경우에 그것이 예술의 규칙을 부여한다라고 주장하는 칸트 예술론의 대표적 주장이 기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께서 아마도 본 연구의 방대한 연구 범위 및 제한된 발표 시간 때문에 모두 다룰 수 없었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여쭙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칸트 부분이 시간 때문에 발표를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칸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많이 축약이 돼서 이제 서술을 하신 것 같다고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하셨구나라는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넣어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점들을 세 가지 점으로 이제 지적을 하였습니다. 1번 자연 개념에 관한 질문이다. 방금 언급된 칸트의 두 주장이 결합하여 발표자의 결론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문제가 되는 규칙을 부여하는 자연이 추상성적인 것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제 칸트랑 샤프츠베리 바틀과 공통점을 갖게 되니까요. 초감성적인 것이라고 칸트는 표현하지만 이제
앞선 두 미학자는 이제 실적인 거, 디바인 뭐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한 그런 것이겠죠. 발표자는 칸트에 관한 장에서는 이 자연이 주관 내부의 자연, 즉 인간의 본성을 가리킨다고 명시하는데 혁세뱀의 자연 개념은 신성을 반영하는 주관 밖에 있는 외적인 자연이고 다트의 자연 개념은 예술이 모방해야 되는 대상이고 이제 근접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주관 안에 있는 본성이라기보다 이제 우리 주관 외부에 있는 외적 자연이라는 거죠. 규칙을 부여하는 자연이라는 관념에서 이러한 내적 자연, 내적 본성과 외적 자연의 차이가 있는데 논평자가 수식하기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서 논평자가 좀 동의하기 어려움은 이번이 공통점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의 내용은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설명은 이런 규칙의 근원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시각과 자연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데 칸트의 이론의 입장에서 이 명제가 공통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의견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앞에 단락에서 이제 언급한 57쪽의 그런 주장에서 초감성적인 기치에 기초하는 것은 예술작품의 삼춤이 아닌 취미 판단이거든요. 그 취미 판단이 초감성적 기치에 기초한다라는 이제 이율 배반에서 나오는 이율 배반이지만 나중에 둘 다 맞다라고 해결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발표자는 발표문에서 명시적으로 이때 나오는 초감성적인 기체와 천재 기치를 수립하는 주관의 자연 본성이 한 가지에 대한 이중적인 이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둘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자는 무규정적이고 후자는 학문 혹은 기계적 모방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체의 지도로부터 자유로운 규칙을 부여하는 자연 본성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규정되지 않는 거랑 이렇게 가르쳐서 할 수 없는 이런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양자를 동일시하는 곳에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57절, 49절 주장에서 이거 두 개를 다뤘다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다고 이해한 그런 문제가 아닌 이제 발표자께서 갖고 계신 또 다른 이제 칸트 해석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무관심성 개념이 칸트 이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질문이다. 발표자는 칸트의 무관심성이 가진 비결정적 속성을 지적하고 곧바로 무관심성이 결국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특수한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을 연구할 때 판단력이 필요로 하는 원칙으로서의 자연이 한목적성 개념, 수익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초감성적 기체의 개념, 천재에게 규칙을 부여하는 주관이 자연 개념이 논의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셔서 지나가셨는데 이 발표 자료 논문에 따르면 이 개념들을 이제 논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칸트의 미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개념인 상상력과 지성이 자유로운 유희 개념은 우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논평자가 이해하기에 이 자유로운 유희 개념은 칸트가 인식 일반인 주관적 원리와 동일시함으로써 초감성적인 영역이 아닌 감성적인 영역에 머물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이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까 초감성적인 것과 디비니티, 신성에 관한 것을 공통적으로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 감성적인 영역에서 이게 소외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박기서 선생님 발표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발표 자료 여러 군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그 누구나 공통과 말씀하시면서 누구나 아름다움에 대한 판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굉장히 평등함과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본성,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그리고 칸트의 말을 인용하자면 판단필터 20절인가 나온 것 같은데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칸트 시대 후 칸트 사상의 그런 그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너무 초감성적인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겠습니다. 논평자가 이해하기에 유희 개념은 칸트가 인식 일반인 주관적 원리와 동일시함으로써 이해를 했고요. 그러나 발표자께서 이관심성과 미학 체계 성립의 상관성을 주제로 잡으셨다면은 이 감성적인 영역에서 심리 판단 분석이
분류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우려가 든다. 왜냐하면 판트 자신이 그 유명한 수임 판정의 연역 38점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무과실성이 왜 중요하냐 얘기하면서 무과실성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가능한 인식 일반에 요구되는 모든 인간이 전제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것. 예, 저 위에 있는 뜬구름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발표자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명정